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중국 근대사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이제 지난 시간에 중국 근대사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 개관을 잡았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랑 공부하는 이 17번 학습지에서는 중국 근대사의 시발점이 되는 1차 아편 전쟁부터 청나라 황실이 무너지고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만들어지는 이 신해혁명까지의 내용, 이 1차 아편전쟁부터 신해혁명까지가 이 17번 학습지에서 다루게 되는 중국 근대사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았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부적인 내용으로 선생님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차 아편 전쟁입니다. 중국 근대사의 시발점이 되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강화도 조약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왜 전쟁을 도대체 왜 났느냐? 근본적인 일단 이유 중에 하나는 청나라의 제한적인 무역 체제인 공행무역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랑 배우셨죠? 자, 청나라는 여러분 어디에 오직 광저우 한 곳에만 뭘 설치합니까? 공행을 설치합니다. 공행은 이제 청나라 왕실로부터 청나라 정부로부터 서양과의 무역을 하도록 허락받은 독점적 상인, 그들을 우리가 공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세기 이후에 18세기 중반부터 청나라는 오직 광저우 한 곳만 서양과의 무역 항구로 개방하는 제한적인 무역인 공행무역을 실시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명나라, 청나라 모두 서양과의 교류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가 명나라 시절 들어와서 고려만국전도, 천주시리, 기하원문 같은 다양한 문물을 전파해줬고요. 청나라도 초반까지는 아담잘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서양 역법인 시언력을 전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문물 교류가 활발했잖아요. 근데 왜? 그쵸. 이유에 전래 문제. 이 전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중국 땅에 들어왔던 이 서양 선교사 집단들이 교황의 명에 의해 전통 예법, 중국의 전통 예법, 특히 제사 지내는 이런 전통 예법을 전통으로 존중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 취급하면서 이런 전통에 대한 태클을 걸기 시작했고, 이거에 이제 분노한 청나라 정부에서 서양 선교사들을 대거 국외로 추방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된 거였습니다. 이 전래 문제로 인해 서양과의 무역이 광저우 공행을 통한 무역으로 제한되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광저우라고 하는 도시 한번 주목해 볼게요. 광저우는 당나라부터 명나라까지 뭐가 설치된 곳이었죠? 그쵸, 시박사. 바닷길을 관리하는 시박사가 설치됐었어요. 당나라 때 이제 아바스 왕조와 비단길의 소유권을 놓고서 싸웠던 탈라프 전투. 근데 이 탈라프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제지술도 유출되고 비단길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부터 이 잃어버린 비단길을 대신해서 바닷길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시박사를 설치했고, 이 바닷길을 관리하는 시박사가 명나라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 때는 시박사가 사라지고 대신 해관이라는 관청이 설치가 되죠. 이 해관에서 이제 공행을 선발해서 광저우에 설치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제한적인 무역을 하다 보니 서양 열강은 큰 손해를 보고, 그 중에서도 영국이 정말 많은 손해를 봅니다. 왜? 영국은 수요가 많아요. 특히 뭐에 대한 수요? 비단과 도자기에 대한 수요도 많지만 이 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영국인들의 차 사랑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그 영국의 유명한 축구 리그 프리미엄 리그 있죠? EPL,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도 거기 있죠. 이 프리미엄 리그가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넘어가는 이 중간 시간 있잖아요. 전반 끝나고 후반 시작하기 전에 그 쉬는 시간 때 영국 전역에 전기 소비량이 4배 정도 올라간답니다. 왜?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차 마시려고 전기포트에 물 끓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하게 된 계기도, 독립전쟁에 나선 계기도 보스턴 차 사건 때문이에요. 영국이 이제
그 식민지였던 미국한테 가혹한 세금을 매겼는데 다른 세금은 다 철폐해줬는데 이 차에 대한 세금만큼은 철폐 안 했어.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서 미국인들이 영국의 차를 버리면서 독립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아무튼 영국과의 무역에서 차 수출이 급증하면서 막대한 양의 은이 청나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공행무역을 폐지하고 자유무역을 요구하게 돼요. 이게 메카트니 파절단이었죠. 하지만 청나라의 관룡제는 이 메카트니 파절단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지대불박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이빨만 뿌득뿌득 갈고 있었는데 관룡제가 사망한 이후에 청나라가 급속도로 혼란에 빠지게 되죠. 가경제 때 백년교도인난이 터지고 그 백년교도인난을 청나라가 자랑하는 팔기군이 제대로 진압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영국이 청나라가 맛이 갔구나 해서 뒷공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삼각무역이에요. 자, 다시 한번 초기 무역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국과 청나라의 초기 무역은 어땠나요? 청나라는 무슨 무역? 네, 광저우 한 곳에서 공행이 서양과의 무역을 독점하게 하는 공행무역 체제였고요.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인도 회사는 여러분 나중에 서양사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영국의 전성기를 이끈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이제 식민지 개척을 위해 1600년 17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 동인도 회사의 영국과 공행무역의 청나라가 무역을 하는데 문제는 영국의 은이 모두 다 청나라로 넘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은 청나라 물건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그걸 청나라가 제대로 공급을 안 해주니까 이 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은 유출이 심각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첫 번째 문제는 이 차를 구입하느라 차 비단 도자기를 구입하느라 영국의 은이 청나라로 너무 많이 넘어간다. 영국의 무역 적자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국 물건은 안 팔려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차를 수입하느라 은을 손해를 많이 본다면 그만큼 우리도 영국도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손해를 보충하면 된다 생각하겠지만 영국 물건은 안 팔려. 그러니까 영국은 청나라 물건을 수입만 하고 본인들 물건을 수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영국의 그 주력 수출품이 뭐였냐면 영국산 면직물이었어요. 영국의 주요 수출품은 면직물이었습니다. 애초에 산업혁명이 이 면직물, 면직업, 이 면화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 면직업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팔리는 거죠. 왜? 일단 청나라의 상류층은 면직물 따위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왜? 그들에게 뭐가 있죠? 견직물, 비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도 영국산 면직물에 그닥 매력을 못 느껴요. 왜? 영국은 이미 청나라는 이미 배웠어요. 중국은 명나라 청나라 시기 창장강 하류지방이 곡창지대에서 뭐로 바뀝니까? 네, 각종 면직업, 수공업 중심 지역으로 바뀌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많은 이 명나라 청나라, 이 중국의 노동력들이 면직업을 만들다 보니까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면직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영국은 지금 산업혁명으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거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품질 좋고 저렴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때 영국의 면직물도 이제 막 산업혁명을 해서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월등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 명나라 청나라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청나라산 면직물이랑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산 면직물은 청나라에 수출이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영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 청나라 물건을 수입만 하고 수출을 하지 못하는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영국이 이 해결책을 내세운 게 삼각무역입니다. 이 초기 무역은 편무역이라고도 해요. 이 삼각무역은 누가 들어왔죠? 네, 인도가 추가되었죠. 인도는 영국의 소중한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는 원료 공급, 상품 판매, 잉여 자본의 투자로서 가치가 있다 그랬죠. 그 가치를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영국은 자신들의 물건을 팔지 못하고 청나라로부터 차, 비단, 도자기 등을 수입하면서 은을 청나라로 넘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은이 다시 영국으로 들어옵니다. 왜? 영국이 인도를 시켜서 아편을 청나라에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편을 팔아서
벌어들인 은이 다시 인도를 거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은 청나라에 팔지 못해 남아도는 면직물은 다 인도에 떨이 처리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영국은 오히려 차를 수입하느라 지출한 은보다 훨씬 더 많은 은을 아편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일어난 게 1차 아편 전쟁이에요. 자, 배경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영국의 무슨 무역? 네, 아편을 중심으로 한 삼각 무역. 이게 청나라에 가지고 온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은이 너무나 많이 유출돼요. 그래서 청나라의 재정이 파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게 차를 팔아서 벌어들인 은 다 나가는 거고요.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은이 영국으로부터 벌어들인 은보다 더 많은 은이 나가는 거야. 아무리 영국인들이 차를 좋아해도 청나라 사람들이 아편을 사느라 지출하는 은만큼 차를 사진 않잖아요. 아편은 말 그대로 마약이에요, 여러분들. 청나라의 그 수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대거 아편 중독에 시달리면서 막대한 양의 은을 아편을 사기 위해 지불하는 겁니다. 청나라의 재정이 파탄나고요. 또 문제는 아편은 차랑 달라요. 차를 마신다고 사람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아편은 피면 필수록 사람들이 마약 중독이 되면서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청나라 관리의 60%, 청나라 군인의 70%가 아편 중독이었대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러니까 이제 청나라 정부에서도 두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이 아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금론과 엄금론이 붙게 됩니다. 이금론은 이미 현실적으로 이렇게 퍼진 아편을 우리가 다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편, 음지에 숨어있는 아편을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 아편 무역을 합법화해서 이 아편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관리하고 아편에 세금을 매겨서 세금을 걷자. 이런 거죠. 여기에 반해서 엄금론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편을 우리가 어떻게 양지로 끌어올려서 컨트롤을 하느냐. 그 아편에 세금을 매긴 뭐하냐. 백성들 다편 중독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아편을 엄하게 금지해야 한다. 라는 거였어. 당시 이제 청나라 황제는 결국 엄금론의 손을 들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정이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엄금론자였던 임칙서.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강경한 관리였습니다. 대표적인 엄금론자인 임칙서를 파견합니다. 어디로? 광저우. 광저우만 열려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임칙서가 광저우에 파견돼서 당시 아편을 밀무역하고 있던 영국 상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해요. 내가 정해진 기한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편을 자진 납세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아편만큼 그 아편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차로 배상해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온건한 해결책을 낸 거예요. 그냥 아편을 불법이라고 다 빼서도 사실 할 말이 없지만 그러면 또 막 숨길 거니까 똑같은 양의 너희들이 좋아하는 차로 배상해주겠다. 그러니까 아편을 납부해라 했는데 이걸 영국 상인들이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거부합니다. 설마 하겠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임칙서한테 뇌물 막 갖다 바치고 그래요. 이거 갖고 화풀어 이러면서. 그때 뇌물로 갖다 바친 양도 어마어마했대요. 임칙서는 덧박친 거죠. 나한테 뇌물로 이렇게 많은 아편을 줄 정도면 도대체 이게 음지에서 얼마나 퍼지고 있는 거냐 해서 임칙서는 정말 정해진 기한을 딱 채우자마자 바로 군대를 풀어서 광저우로 포위한 다음에 영국 상인들 다 잡아들이고 그들이 갖고 있던 아편을 싹 다 몰수합니다. 그리고 이 아편을 다 폐기시켜요. 참고로 아편을 폐기시킬 땐 불에 태우는 게 아니야. 불에 태우면 다 같이 아편 정도 되는 거죠. 희석시켜서 석회에 희석시켜가지고 이걸 이제 물에다가 버리는 거야. 그것도 엄청 오래 걸렸대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아편 다 폐기시키고 영국 상인들 아편 무역 금지시키고 다 추방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영국 상인들이 분노해서 이걸 이제 영국 정부에게 일러 바친 거야.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격렬한 논의가 벌어져요. 사실 얘들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다가 불법인 마약을 유통해놓고서 그 마약을 몰수했다고 전쟁을 한다? 사유재산 뺏었다고?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건 진짜 불명예스러운 전쟁이다. 우린 역사에 영원히 더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이다 했지만 정말 근소한 차이로 결국 전쟁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군함을 파견해서 청나라랑 싸우게 되고 영국이 압도적인 힘으로 청나라를 박살내게 돼요. 그리고 이 1차 아편 전쟁 결과 맺어진 게 바로
난징 조약이에요. 이 난징 조약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1차 아편전쟁의 결과는 여러분이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 2차 아편전쟁의 결과 맺어진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이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난징 조약에서는 영국은 그들이 원하는 걸 다 가져왔어요. 생각해봐. 영국이 지금 애초에 빡친 이유가 뭐예요? 제한적인 공행무역이잖아. 당연히 공행무역 폐지해라. 자유무역해라. 공행무역을 폐지하고 자유무역하자. 그리고 니네가 아편을 몰수해서 우리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니 배상금 내놔라. 근데 이게 다 농민들의 부담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광저우 한 곳만 개항하냐? 5개 항구를 개항해라. 이래서 상하이 등 5개 항구, 기존의 광저우를 포함해서 총 5개 항구를 개항하게 하고요. 이 항구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 관세를 매기잖아요. 근데 관세는 국가의 고유 권리인데 이 관세를 너희 청나라 마음대로 매기지 마라. 너희가 우리 나라 물건에, 우리 영국 물건에 관세를 매길 거면 우리 청나라랑 우리 영국이랑 협의해서 협정 관세를 맺어라. 관세 자주권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홍콩이 이때 뺏겨요. 우리가 이제 너희 나라에서, 우리 영국이 너희 청나라에서 무역을 할 때 무역 거점이 필요하니까 홍콩을 할양해라. 무역 거점인 거죠. 이 홍콩은 1997년에 반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아편전쟁 결과 난징조약 1842년에 할양된 홍콩이 97년에 반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50년 가까이 홍콩은 영국의 지배 아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로 생활했던 거야. 근데 갑자기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니 갈등이 생기고 프리 홍콩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근데 이 난징 조약 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선생님 근데 공익무역 폐지하고 항구 개항하고 홍콩 할양하고 이런 내용들 알겠는데요. 뭔가 좀 불평등 조약 치고는 말랑말랑한데요. 그렇죠. 불평등 조약 하니까 떠오르는 매운맛이 있죠. 네, 바로 2가지. 치해법권과 최혜국 대우.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난징 조약 이후에 곧바로 1년 뒤에 추가 조약을 맺습니다. 그 추가 조약으로 치해법권과 최혜국 대우도 가져가요. 그래서 1차 아편전쟁 결과 난징 조약으로 공익무역을 폐지하고 배상금 지불하고 홍콩을 무역 거점으로 할양하고 5개 항구를 개항하고 관세 자주권을 없애버리고 협정 관세를 맺고요. 그 이후에 추가 조약으로 최혜국 대우랑 치해법권도 가져간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아편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자,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냐? 아편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1차 아편전쟁이죠. 청나라 왕조의 권위는 땅바닥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화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동안 늘 우리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다 라고 했는데 그 오랑캐한테 개박살이 난 거예요. 그리고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나라의 은이 유출되게 됩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배상금은 모두 다 세금이 되고요. 그리고 은이 유출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미 여러분 중국은 은경제로 돌입을 했죠. 명나라 때 장거정의 1조 편법 기억하시나요? 양세법 이후에 안사이난 이후 나온 차등과세. 그 전에 안사이난 이전까지는 균전제에 기반해서 균등과세인 조용조를 했지만 안사이난 이후에는 균전제가 무너지고 더 이상 균등과세를 하지 못하니까 보유한 자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양세법이 시행되었죠. 근데 이제 그 양세법이 문제가 많아서 명나라 때 장거정이 1조 편법을 시행합니다. 양세법 시행 이후 수십 가지로 늘어난 잡다한 세금들을 딱 2개로 줄여요. 지세와 정세. 그리고 이걸 뭐로 내라? 은으로 내라 그런 거였잖아. 그죠? 그러다가 청나라 시기 때는 강희제 옹정제를 거치면서 한술 더 떠서 뭐가 시행되었죠? 지정은제. 이 지세 정세를 아예 몰아붙인 거야. 그지? 지세 하나로. 그러니까 인도세인 정세를 지세에 합쳐서 은으로 내라. 그래서 명나라 1조 편법, 청나라 지정은제 다 이제 세금을 은으로 내게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은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건 은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고, 그러면 백성들이 동일한 양의 은을 세금으로 내려고 해도 그 은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백성들의 이런 어려움은 결국 누구에게 대한 원망? 정부에 대한 원망. 그럼 그 정부를 이끌고 있는 게 누구야? 청나라, 만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랑캐 만주족의 청나라가 나라를 개판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농민들의 불만을 하나로 모은 게 바로 태평천국 운동의 주인공 홍수전입니다. 홍수전은 전통 한족은 아니고요. 객가라고 하는 소수민족 출신인데 이 사람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빈농 집안이었어요. 그 빈농 집안의 3남 2녀 중 넷째,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홍수전의 가족들이 보니까 그나마 이 집안에서 머리가 똑똑한 건 홍수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홍수전에게 모든 희망을 걸어요. 이 집안에 믿을 건 너밖에 없다.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에 붙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다오. 이래서 홍수전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넌 오직 공부만 해. 이래가지고 나머지 가족들은 홍수전 하나만 바라보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부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홍수전이 과거 시험에 무려 3번이나 낙방을 합니다. 거의 정신병 걸리기 직전인 거죠. 가족들은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홍수전이 마지막에 3번째 과거 시험 낙방하고 터덜터덜 집에 돌아올 때 웬 서양 선교사가 헬로 지저스 이러고 이제 기독교 팜플렛, 전도 팜플렛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낙담한 홍수전이 그 팜플렛을 보고 이제 집에 돌아가다가 그만 열병에 걸려버린 거야.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아 누워요. 근데 꿈에서 이상한 환상을 본 거야. 예수님이 칼을 들고 나오더니 악마들을 쫙쫙 퇴치하고 그 칼을 홍수전에게 딱 주면서 넌 사실 나의 동생이야. 너가 지상에서 나를 대신해요. 이 칼을 받아서 악마들을 퇴치하고 이 지상에서 천국을 만드는 게 너의 운명이야. 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과거 시험에 떨어진 정신적인 압박에 그 전도 팜플렛에 본 내용. 하필이면 이 전도 팜플렛도 좀 이상한 팜플렛이었거든. 막 예수님이 칼 들고 악마들 때려잡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에 홍수전이 완전히 이상하게 돌변해버린 거야. 사이비가 된 거죠. 그래서 난 예수님의 동생이고 난 이 지상에 천국을 만들 거야. 이래가지고 크리스티교 신앙을 바탕으로 배상제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말 그대로 배상제회, 배, 섬기다, 누구를, 상제를. 이 상제가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회, 모임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사료회, 상제회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평천국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천국에서 나오는 기독교적인 사상과 태평, 전통적인 동양의 대동사상 둘 다 강조하는 건 뭐예요? 평등이에요. 태평, 천국. 동양의 전통적인 대동사상에 기반한 태평, 그리고 기독교의 천국 모두 평등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모두 다 형제다. 우리는 대동, 모두 다 하나다. 이래서 그런 기독교의 바탕을 둔 평등 사상으로 이제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고 이게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 농민들에게는 크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의미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아편전쟁 이후에 고통받던 이 배상금으로 인한 세금과 은 유출로 고통받던 농민들이 여기에 대거 가담을 하게 됩니다. 더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결국 광둥성에서 태평천국 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이 광둥성은 여러분 그 진나라 진시황 공부할 때 진나라 진시황이 광둥과 북베트남을 정복했다. 베트남 북부 지역을 정복했다라는 부분 있죠. 그 광둥성이야. 그러니까 베트남 바로 위에 있는 중국 최남단 구석 지역이에요. 근데 왜 하필 광둥성이냐? 이 광둥성은 광저우의 한 지방이거든요. 그 시박사가 설치됐고 공익무역을 이뤘던 광저우. 이 광저우의 한 지방이 광둥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여러분 광저우는 원래 공익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광저우는 굉장히 무역이 번성했던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지역인데 이거에 불만을 가지고 영국이 1차 아편전쟁을 일으켰고 1차 아편전쟁으로 여러분들 공익무역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5개 항구가 개항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광저우로 포함해가지고 상하이 등등 여러 가지 항구가 개항되는데 이때부터 상하이가 엄청 뜹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광저우는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만들고 지금도 상하이는 굉장히 유명한 국제 도시죠. 입지가 워낙 좋아서. 그러면 이 광저우가 몰락하니 덩달아 이 광둥성 지역도 경제적으로 몰락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더 불만이 많았고 이런 태평천국 운동에 더 가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걸었던 구호는 이 모든 건 만주족 책임이다. 만주족을 멸하고 다시 한족의 나라를 만들자. 멸만 흥한이었고요. 결국 애들이 이제 태평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중국의 최남단, 강남지방에서도 최남단인 광동성에서 시작한 이 태평천국 운동은 규모를 급속도로 늘려서 결국 어디까지 진출하게 됐느냐. 이 강남의 중심지였던 난징. 이 난징까지 진출하게 돼요. 그리고 이 난징을 이름을 바꿉니다. 점령하고서. 여기가 바로 하늘의 도시다. 천경이다. 자, 그래서 우리 난징 하면은, 난징은 우리 동진의 수도였고요. 기억나시죠? 파랑의 난 이후로 56국 시대가 펼쳐지면서 화북지방을 뺏긴 이 서진 애들이 강남에 내려갔죠. 동진의 수도였죠. 건강. 그리고 명나라 주원장이 이 남경을 수도로 삼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태평천국 운동 애들이 이곳을 점령해서 천경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신해혁명 이후에 나오는 중화민국도 이곳 난징을 수도로 두게 됩니다. 다만 남송의 수도는 아니에요. 남송의 수도는 이만 항저우였죠. 그리고 이렇게 난징을 중심으로 천경을 중심으로 강남지방을 대부분 장악한 태평천국 운동은 이제 어디까지 청나라의 수도가 있는 북경, 베이징, 화북지방까지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정말 멸망 직전까지 몰린 거야. 그럼 이렇게 태평천국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물론 기독교의 평등적인 이런 이념도 있지만 그들이 내걸었던 개혁 구호의 비밀이 있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천조전무제도라고 하는 개혁안을 발표해요. 이 천조전무제도에서는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걸 들어줍니다. 바로 뭐죠? 토지.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겠다. 그러니까 지주 중심의 불평등한 토지 소유제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해서 경제적인 평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조전무제도에서 되게 유명하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천하의 토지는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천하의 토지는 천하의 사람들이 함께 경작하는 것 이라는 구호가 나와요. 그래서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했고요. 다음에 남녀 평등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족들의 악습인 전족도 이때 폐지하고 변발과 아편도 금지해요. 이 전족을 폐지하는 건 참 잘한 거긴 해요. 전족 자체가 굉장히 끔찍한 풍습이죠. 발이 작은 여자가 이쁘다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발을 자라지 못하게 꽁꽁 묶어 버려서 기형적인 발 구조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태평천국 운동이 시험에 나오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손녀의 발에 묶여있는 전족을 풀어주면서 이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하니까 이제 손녀가 이제 우리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오겠죠? 이러면서 이제 막 했던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태평천국 운동은 진압당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 한인 관료 신사에 의해. 그러니까 한족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이지만 한족인 지식인들인 신사들은 기존의 만연병용제, 대규모 편찬사업, 과거제, 그리고 한족의 특권 인정 이런 걸로 인해서 청나라 정부의 편을 들게 돼요. 그리고 애초에 신사층은 태평천국 운동과 함께 할 수 없어. 태평천국 운동이 뭘 얘기해요? 토지의 분배를 이야기하잖아. 이 토지가 다 누구 건데요? 지주들인 신사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사들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신사들은 오히려 그들의 사비를 털어서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군대를 조직하는데 그게 향용, 다른 말로는 단련이라고도 합니다. 신사들은 향용을 조직해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서양 열강이 청나라 왕실을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2차 아편 전쟁 운동, 2차 아편 전쟁 때문에 그래요. 자,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연표를 보시면 1851년에서 64년이죠. 51년에서 64년. 이때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는데 2차 아편 전쟁은 이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인 1856년부터 1860년 이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1차 아편전쟁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래요. 1차 아편전쟁에서 영국은 광저우,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해달라 그랬죠. 근데 이것만 이제 개항을 하면 충분히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물건을 팔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뒷장을 보시면 여기 이제 1차 아편전쟁 결과 난징 조약으로 개항한 개항장이 나옵니다. 광저우, 상하이, 닝보, 푸저우, 샤먼 등인데 다 어디예요? 강남 지방의 해안가 지방에만 있죠. 이러니까 화북 지방 및 내륙으로는 물건이 안 팔리는 거야. 이러니까 뭘 원할까? 그치. 강남 해안가뿐 아니라 내륙 지방에 있는 항구도 개항해줘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아편 전쟁의 배경은 누구의 무역 확대 요구? 영국의 무역 확대 요구예요. 근데 이걸 청나라가 들어줄 리가 없죠. 애초에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기도 하고 청나라가 거절하는데 영국이 이제 다시 한번 쳐들어올 명분이 필요한 거야. 이유 없이 쳐들어올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명분이 생깁니다. 에로오 사건. 에로오는 배예요. 제너럴 셔먼호 같은 배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에로오는 영국 배가 아니라 청나라 밀무역업자들이 가지고 있던 불법 배였어요.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이제 밀무역하는 나쁜 놈들이 타고 다니던 배였는데 얘네들이 머리를 쓴 게 이 에로호에 영국 깃발을 달고 다닌 거야. 영국 깃발 달고 다니면 이제 청나라 관리들이 단속을 못하니까 영국 깃발을 걸고 밀무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들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에로호를 이제 체포한 이 청나라의 관리들이 이 당연히 에로호에 걸려있는 영국 깃발을 끌어내릴 거 아니야. 근데 이 영국 깃발을 끌어내리다가 이 깃발이 훼손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영국 정부가 청나라가 우리 영국의 국기를 모욕했다. 이는 청나라가 우리 영국에 대해 영국이란 나라 자체를 모욕한 것이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러고 이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2차 아편 전쟁은 영국만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프랑스도 함께 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청나라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선교사들이 청나라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왜냐면 기독교는 불법이거든, 얘들아. 전례 문제 이후에. 근데 이제 그걸 어기고 선교를 하러 왔다가 프랑스 선교사가 죽은 거예요. 프랑스가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제국주의 시대 때는 가장 종교적으로 열성적인 나라였습니다. 한국사를 떠올려보세요. 병인양요가 왜 터졌죠? 네, 병인박해 때문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을 죽인 병인박해 때문에 병인양요가 터진 거잖아. 그러니까 프랑스는 굉장히 종교적 열정이 강한 나라였어. 그래서 에르오 사건으로 영국이, 선교사 피살의 명분으로 프랑스가, 이렇게 영프연합군이 청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당연히 청나라가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2차 아편전쟁 결과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게 체결되게 됩니다. 이 텐진 조약에서는 역시나 영국과 프랑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게 됩니다. 지금 영국을 뭘 원해요? 무역 확대를 요구하죠. 그래서 기존에 1차 아편전쟁 결과 맺은 난징 조약으로 개항했던 그 해안가 지방의 5개 항구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내륙 지방의 해안가뿐 아니라 이 내륙 지방의 10개의 항구를 추가적으로 더 개항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프랑스는 지금 뭘 원할까? 종교의 자유, 기독교 선교를 자유롭게 해달라. 그래서 10개, 영국이 원하는 대로 10개의 내륙 지방의 개항장을 추가로 개항을 하고요. 더 나아가 프랑스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교 포교에 대한 자유가 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국과 프랑스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매번 싸울 수 없지 않겠니? 이래가지고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에 외국 공사를 주둔을 시켜요. 그러니까 외교관을 주둔시킨 거야. 이거는 청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굴욕적인 거야. 청나라가 그동안 주장하는 조공무역과 중화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왜? 그 나라의 외교 공과사관을 통해서 외교관을 주둔시킨다는 건 이제 국가 대 국가의 동등한 입장에서 외교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늘 그동안 청나라가 말하던 오랑캐와의 조공무역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 다른 나라 수도에 가 있는 외교관은 언제든지 원하면 그 나라의 대표를 만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외교관들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청나라 황제를 아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외국 공사가 주둔을 하게 된다. 이게 나중에 의화단 운동 이후에 맺어지는 신축조약이랑 비교해야 돼. 그 신축조약으로는 외국 군대가 주둔하거든요. 미리 한번 적어드릴게요. 2차 아편전쟁 결과 맺은 이 텐진조약으로는 외국 공사가 베이징에 주둔을 하는데 나중에 의화단 운동 이후에 맺어지는 신축조약,
이 베이징 의정서에서는 외국 공사를 넘어서 아예 군대까지 베이징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자, 돌아와서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텐진 조약을 맺고 영국 프랑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영국 프랑스의 함대 청나라 군대가 대포를 뻥 하고 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청나라 황제가 너무 빡친 거야. 이 도약의 도장을 찍고 보니까 아이씨 야 내륙 지방에 10개 항구 개항으로 그걸 빡치는데 아니 감히 우리의 수도에 오랑캐의 외교관들이 주둔을 해? 그리고 얘들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날 만날 수 있어? 이건 안 돼! 이래가 발작 버튼 눌려버린 거야. 청나라 군대한테 영국 프랑스에게 본때를 보여줘라! 이래가지고 영국 프랑스가 돌아가다가 대포로 맞은 거예요. 이게 영국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미친놈들인가? 조약에 도장을 찍어놓고 바로 대포를 날려? 이 새끼들 봐라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다음 맺어지게 되는 게 베이징 조약입니다. 베이징 조약은 여러분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맺은 게 텐진 조약이죠. 왜 텐진 조약이냐면 여기 지도를 볼게요. 어디에서 맺은 조약이야? 텐진에서 맺은 조약이야. 텐진 어디 앞이에요? 네, 수도인 베이징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2차 아편 전쟁 결과 영국 프랑스 군대가 쭉쭉쭉 치고 올라와서 어디까지 온 거냐면 텐진까지 치고 올라온 거야. 이러니까 이제 어디가 위험해진 거죠? 수도인 베이징이 위험해지니까 청나라가 항복을 한 거야. 제발 멈춰. 수도까지 오지 마. 이래가지고 수도 앞인 텐진에서 맺어준 게 텐진 조약이야. 근데 돌아가는 영국 프랑스 군대를 청나라가 친 거잖아. 이러니까 이제 영국 프랑스가 빡쳐서 어디까지 와요? 네, 수도인 베이징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베이징이 점령당하게 맺은 게 베이징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텐진에서 멈춰준 텐진 조약, 베이징까지 먹은 베이징 조약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베이징 조약으로 여러분 청나라는 수도인 베이징이 함락되고요. 자금성이 털려요. 지금 영국의 대영 제국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 중국 문화재는 다 이때 털어온 거야. 그리고 청나라 황제는 여러 가지 피난을 가고 베이징, 자금성이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 러시아가 이 파일을 중재합니다. 그러니까 텐진 조약 이후에 이 영국 프랑스에 의해서 베이징이 점령당한 이 상황을 러시아가 중재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달랜 거예요. 이제 영국 프랑스한테도 야 이제 그만해. 수도까지 점령했잖아. 자금성 털었잖아. 이제 청나라도 정신 차렸을 거야. 하고 이제 청나라 열하에 도망가 있는 청나라 정부한테는 너네 여기서 더 개기면 진짜 끝나. 빨리 항복하고 사인해. 이래서 러시아의 중재로 다시 한번 영국 프랑스랑 청나라 정부가 맺은 게 베이징 조약이에요. 이 베이징 조약에서는 기존의 텐진 조약 내용 확실히 지켜 10개 항구 개항하고 기독교 자유 인정하고 외국 공사 베이징에 주둔시키는 거 인정해 하고 텐진 조약 비준하고요. 여기서 안 끝나죠. 괘씸죄가 걸립니다. 그래서 한 군데 더 개항해. 거기가 어디냐? 텐진이에요. 그럼 선생님 기존의 텐진 조약에서 열으라고 했던 10개 항구는 여기에 텐진 조약으로 개항하기로 한 10개 항구에는 텐진이 포함 안 돼 있나요? 네. 원래 텐진은 포함 안 시켰어. 이거 원래 청나라가 되게 애걸복걸했거든. 아무리 그래도 수도 앞을 개항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이래서 텐진 조약에서 이 개항하기로 한 10개 항구에서는 원래 텐진이 빠졌어요. 영국 청나라가 봐준 거야 이거는. 근데 이제 괘씸죄에 걸려서 수도 바로 앞인 텐진까지 추가로 개항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프랑스는 마음만 먹으면 텐진까지도 군함을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항구가 열려 있으니까. 목줄을 채운 거죠. 그래서 텐진 조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그 텐진이 베이징 조약에서는 추가적으로 개항이 됐고요. 그리고 이 조약을 중재해준 러시아에게도 대가를 넘겨야겠죠. 그래서 러시아의 연해주가 할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연해주에 진출하면서 우리나라랑 조선이랑도 국경을 맞대게 되고 이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으로 흥선대원군이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했죠? 프랑스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병인박해가 일어나고 병인행료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주륭반도, 다른 말로는 구륭반도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홍콩 앞이에요. 홍콩 바로 앞에 여기가 주중반도야. 그러니까 홍콩을 지키기 위해 홍콩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홍콩 근처에 주중반도를 할양받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서양 근대 첫 번째 시간으로 1차 아편전쟁부터 태평천국운동 2차 아편전쟁까지 공부하게 됐고요. 자, 이래서 이렇게 2차 아편전쟁 결과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으로 원하는 걸 모두 얻었잖아. 영국과 프랑스가. 이러니까 이제 영국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원하는 걸 다 들어준 청나라가 무너지면 돼, 안 돼? 안 된 거야. 그래서 청나라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서양 열강의 지원에 힘입어서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태평천국 운동은 4년 만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양 열강의 지원에 힘입어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던 게 증국본 이홍장 같은 한족 신파들이고, 그들은 서양 열강의 힘을 느끼고 힘을 길러야 한다. 양무운동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얘들아, 양무운동을 잘 생각해. 양무운동은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이 2차 아편전쟁 이후에 서양 열강이 청나라를 도와주잖아. 그 2차 아편전쟁 이후에 청나라의 지원에 힘입어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그 과정에서 양무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연표, 태평천국 운동, 2차 아편전쟁, 양무운동의 연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